이상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이 어쩌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누굴 찍어도 좋습니다. 무효표를 던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또 하셨길 바라며 동상이몽 34번째 문 활짝 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작가 지망생들의 습작놀이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입니다. 방 기자의 단편선 무죄. 태석은 마지막 입맞춤을 끝내고 그녀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와 숱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던 태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녀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이별하고자 독하게 마음먹은 터였다. 그동안 그녀와의 수많은 내적 다툼은 늘 태석의 구애로 시작과 끝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만큼은 타인에게처럼 모질지 못함이 늘 한탄스러웠다. 그녀가 태석의 페북 입숙이 들어와 태석을 좀먹는 동안 태석은 그녀에게 이미 중독되고 길들여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입맞춤을 마친 후 태석은 그녀에게 오래된 독백을 시작했다. 이걸로 됐다. 이제 너와의 입맞춤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참 많이 사랑했고 참 많이 고마웠어. 힘들었던 순간들, 힘겨운 나날들, 네가 있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런 점에서 넌 나의 둘도 없는 형제고 연인이야. 하지만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질척이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것이 서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라고 난 믿어. 정말 고마웠고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제 안녕. 태석의 이별 통보는 그렇게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그녀는 태석의 이별 통보를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러나 태석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변해버린 후였다. 냉엄한 자기 결심을 한 후 태석이 처음 한 일은 집안 구석구석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아마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이별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태석도 그녀도 비극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별은 늘 예고 없이 오는 법이었다. 이별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와 반드시 결별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태석이었다. 태석은 주변에 남아있던 흔적을 정리하고 곧바로 잠들 준비를 마쳤다. 침대에 눕자마자 태석은 뒤척이기 시작했다. 과연 잘한 일일까? 내가 그녀와 이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고민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문득 그녀와 처음 만난 날을 태석은 떠올렸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은 새하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 하늘에 내리는 쓰레기를 열심히 치우며 태석은 문득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찰나, 태석의 공허를 알아본 그의 선임은 태석에게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것은 거친 유혹이었다. 태석은
이제 너도 남자의 세계를 좀 더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말하는 선임의 말에 그녀와 처음 마주했다. 작디 작고 유난히 하얀 희고 탐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첫인상은 그 어떤 여인보다 강렬하게 태석의 뇌리에 박혔다. 태석은 이내 한번 만나보지 뭐 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관계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녀와의 첫 만남, 첫 관계가 시작됐다. 그녀가 내 속에 훅 하고 들어온 순간, 그 첫 순간을 태석은 여전히 기억한다. 그것은 태어나 처음 느껴본 오르가즘이었다. 몸은 하늘을 뛸 듯 나른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모를 알 수 없는 감정과 더불어 머릿속 상념들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그 후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후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씩 만남을 지속했던 그녀와의 관계는 어느새 하루 10번, 20번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은 어느덧 때려야 뗄 수 없는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이제 태석에게 있어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모든 연인 관계가 그렇듯 태석과 그녀와의 관계도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태석은 매년 새해가 올 때마다 그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때마다 태석은 그녀와 이별할 결심을 했지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의 몸속 깊숙이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에는 태석의 의지가 나약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녀를 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와의 만남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녀는 백해무익하니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한 번에 이별하라는 조언을 했다. 태석도 그들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이별이 그렇듯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 태석은 그녀와의 만남을 줄이는 것부터 그녀와의 오래된 악의 사슬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문제는 술이었고 고독이었다. 술을 먹은 날은 어김없이 그녀를 찾았고, 혼자라는 사실이 들면 그녀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그렇게 관계는 지속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와의 동거가 시작됐다. 밖에서 만나기만 하던 그녀를 집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유혹은 그녀와의 관계를 더 크게 발전시켰지만 태석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보다 심화됐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악시했고 사회적으로 기피하기 시작했다. 처음 양지에서 만났던 그녀와의 만남은 어느덧 음지로 숨어들어서 만나야만 했다. 그녀를 만나는 다른 이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취급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종국에는 너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 그것을 태석도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녀를 잊을 수 없다는 것에 태석은 늘 자책감이 들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그 관계가 10년이나 지속된 것에는 태석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제는 과연 그녀와 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나고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사이, 나의 허물과 고통을 아무런 조언 없이 들어주고 나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관계. 그 안락함은 사회적 지탄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였다.
그런 태석과 그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경제적으로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점차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녀와의 만남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인식이 나빠지고 어느새 죄악시되고 있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서로 사랑했기에 이해할 수 있었다. 태석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희생은 늘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태석이 감기 몸살로 크게 고생하던 날이었다. 기침은 그치지 않았고 가래가 끊이지 않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태석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의사는 태석에게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말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의 몸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언젠가 이렇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몸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망연자실했다. 알고 있었고 예상했지만 충격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거기에 경제적 부담은 2배로 가중됐다.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떠나간다고 했던가. 그녀는 그를 빈곤하게 만들었고 태석은 이제 스스로의 의지로 그녀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이별을 한 후 태석은 그녀에게 독한 맘을 먹고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매일 20번도 더 만나던 그녀와 연락을 끊은 지는 어느덧 이틀이 지나고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매 순간순간이 태석에게는 위기였다. 그래도 이번에는 반드시를 다짐했던 태석이기에 독한 마음으로 버텼다. 점차 그녀가 없는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로부터의 해방은 태석에게 시간과 돈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태석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이렇게 쉽게 이별을 고하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그녀의 울부짖음에 태석은 머리를 쥐어 감싸며 절규했다.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는 결국 끝나기 마련이야. 이제 그만하자, 제발. 내 머릿속에서 내 몸속에서 사라져줘. 이렇게 부탁할게. 그녀를 갈구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녀는 언제든 내가 찾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것은 태석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다. 언제든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 특히 술을 마실 때 그녀는 태석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태석은 다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왜 그녀와 나는 이별하려고 하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사랑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은가? 내 몸이 너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왜 너와 헤어져야 하는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혹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면 일신의 건강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죽는 거 아닌가? 녀석 때문에 내 폐가 썩고 몸이 망가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그저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 한 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녀가 없는 삶 속에서 고독에 파묻혀 죽는 것이 그녀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덜 고독하게 죽는 게 낫지 않은가? 태석은 계속해서 그녀와의 관계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태석은 지난밤 그녀와의 관계를 고민하다 아침을 맞이했다.
평생 이렇게까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몸은 한결 가벼웠다. 이별 후유증으로 손발이 저리긴 했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와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홀가분한 마음이 그를 감싸 안았다.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다. 이제는 정말 그녀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했다. 아침 대바람부터 그녀 생각을 하는 것이 웃기면서도 이제 이 이별을 그 누구보다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신이 나기도 했다. 그녀와 이별한 지 3일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태석은 헤어졌다는 것을 공표했다.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과연 헤어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 차대리 이별했다면서? 오, 정말 대단한데. 근데 10년이나 만난 오래된 연인인데 그게 그리 쉽게 헤어질 수 있나? 아무튼 나는 김대리와 함께 옥상에 가서 그녀와 진한 입맞춤 한번 하고 오겠네. 자, 김대리 가세. 이 부장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네가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이별이 그렇게 쉬웠다며 자기는 수십 번 수백 번이고 이별했다는 눈빛으로 태석을 조롱하고 있었다. 고맙다 이 부장, 개새끼야. 이번에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그녀와 이별하고 만다 이 새끼야. 태석에게 그녀와 헤어져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실전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이 부장의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태석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출근해 있는 오전 내내 태석의 머릿속은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이 계속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손가락을 쥐어보기도 하고 잊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그리움은 더욱 진해져만 갔다. 어차피 그녀를 만난다고 해도 상황은 더 나아질 게 없고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라고 되뇌이고 또 되뇌였다. 태석은 이내 침착함과 담담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려졌다. 그렇게 태석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말은 또 하나의 진리였다. 태석은 그녀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것이며 아예 없었던 일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제는 그녀와 함께하지 않으니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출근을 하고 타인의 눈을 신경 써야 하는 공간에서 그녀와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휴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와 고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느 날 밤은 홀로 깨어 그녀 생각에 몇 시간씩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그러다 태석은 문득 욕지거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쩌라고? 대체 나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주머니 깊숙이 꽁꽁 숨겨놓은 그녀를 3일 만에 마주하곤 태석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광경일지언정 태석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햄릿이 리어 왕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덮어두고 괴로워하며 그랬던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태석은 자신을 사로잡은 하얀 악마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고뇌하고 있었다. 피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태석은 이 몹쓸 하얀 악마를 위아래로 계속해서 훑어보고 있었다.
벌써 그런 행동을 반복한 지 30분이나 흐른 터였다. 그러다 태석은 무언가 결심한 듯 소리 높여 말했다.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게 크게 말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졌다. 이내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그녀의 손을 잡곤 거칠게 입을 맞췄다. 아, 이젠 진짜 모르겠다, 나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윽고 태석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고 있었다. 하얀 악마가 태석의 몸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태석의 몸이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때처럼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몽롱하고 나른한, 그리고 아련해서 이제는 기억도 안 나는 첫 만남. 그때 그 마음 그대로가 태석의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지난 일주일간의 헤어짐은 끝을 맺고 태석과 그녀와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태석의 입에서 나온 한숨인지 연기인지 모를 하얀 악마는 태석을 한번 비웃더니 이내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